반갑습니다. 성금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 재선, 전 장관, 전 최고, 전직 전문 진수희 바른정당 네, 전 최고. 예,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장관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몇 년? 예, 한 13개월 했고요. 예. 그때 일 많이 했어요. 그때 예. 현역 의원이었죠. 세비도 받고 장관 월급도 아닙니다. 받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어느 게 더 많아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장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쪽 급여 받았습니다. 예. 그건 또 판공비 있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판공비는 제가 전혀 아니에요. 건드릴 수가 없었고. 예.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아니 장관이 거의 많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판공비 쓸 수 있는 그 법인카드 우리는 특활비가 배정된 부서가 아니었어요.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안 친이기 때문에 근데 특하면 원래 판공비 카드를 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이 저는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엄청 투명하게 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잘하셨다 이런 얘기죠? 장관은 잘했는데 아니요, 대통령 잘못했다. 일을 열심히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잠깐 바로 잡을게요. 우리 국민들이 장관 하루만 해도 뭐 연금 받는다 이런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수 의원님이요. 그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요. 기회 아니에요. 오면은 끝까지 갑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입 다물게요. 인사도 안 하셨네, 차 의원.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 출신 차명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목소리가 중후하세요. 네. 좀 새해에는 좀 무게 있게 나가겠습니다. 몇 번 떨어지셨어요? 2번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만큼 인간이 성숙됩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은 학교 갔다 왔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별로 성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떨어질 기회가 없었잖아.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정말 그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출마 못하기도 많이 못했고. 제가 21살서부터 출마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진수 의원님. 예. 주제 나왔어요. MB 잘 아실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어제 그저께 골목 성명이 아니라 콜록 성명 보셨죠? 콜록 성명이라 그래요, 또. 예. 예.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원래 기관지 호흡기가 잘 안 좋아서 평소 때도 기침은 늘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요즘 왜 감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또 감기도 걸리시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고요. 현장 참모들은 좀 울컥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더 가까이서 뵀으니까 뭐 그런가 싶긴 한데 또 그 양반이 또 그렇게 또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싶어요. 예. 아니 이제껏 나약한 모습 못 봤는데 멀리서 보신 또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이 초조하구나. 그래서 나온 그런 느낌이 많이 태도다. 들었죠. 예, 댓글은 그런 이게 느낌이 제일 들었어요. 많이 달리더라고요. 곧 아플 예정이시다. 아니 뭐 아주 평상심이기야 하겠어요. 그럼요. 그 아래 자기 돕던 그 참모들이 다 줄줄이 이제 구속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상심일 수는 없겠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구속될 분들이 구속될 때는 초조하지 않으시다가 김희중 부속실장이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초조해지신다 이런 얘기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김희중 그 제1부속실장 보면서 충격은 좀 받으셨고. 과거에 98년도에 그 수행비서인가 하다가 감옥 간 분 있잖아요. 그 MB 그 저기 네, 국회의원 의원 시절에. 의원 시절에 그래갖고 그 선거 자금 예. 그거 내부 고발하고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됐잖아요. 예. 그분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도 그때 이제 누구에게 맞는지 모르지만 선거 때 쓴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돈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고 결국 1, 2천만 원인가 쓴 걸 안 주더라. 그래갖고 그분이 고발한 게 뭐였었냐면 불법으로 또 다른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이렇게 하고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MB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그 과거에 가장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또 사람의 문제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입장을 바꿔서 소위 말하면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어디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참모나 동지들하고 공범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진영을 떠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해요. 최근에 정두원 의원님이 방송 나와서 예전에 그래도 MB 곁에 계셨던 분이 뭐 왜 이렇게 배신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느냐 했더니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MB가 한 거다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저는 명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MB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분들보다 그런 직원이 저는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배신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예 그냥 네, 배신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대중 정치를 하고 도덕 군자 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쭉 정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네. 오히려 더 스펙타클하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대의에 충실하느냐 누가 대의를 거머쥐느냐 이거가 아니라요. 누가 자기 주변 관계를 관리 잘하고 잘하느냐. 주변에서 누가 힘을 얻어내느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정치 드라마도 그 소위 말하면 힘이 가지려면 그런 그 이 주변의 그 관계 마이크로 폴리틱스 있죠. 이 부분이 그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커다란 대의에 관한 문제는 뭐 사실은 쏘쏘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치 해보면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스탠스가 많이 움직여요. 아니 근데 오히려. 손 의원님 네. 말씀하시고 제가 좀 그 할게요. 대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의가 명확하면 배신의 문제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김희중 전 실장의 발언 중에 딸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딸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의의 입장에 서서 그 일정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배신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 아마 송금준이 이제 아마 편하게 정치를 하셔서 그런데 그 정치를 좀 하다 보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의가 아닌 주변에서 소위를 따져야 되는 데이 많이 생겨요. 지금 이제 예컨대 이제 나주에 지역구 계시잖아요. 네. 그 지역구에서 예컨대 송금주 의원하고 예컨대 뭐 경력도 비슷하고 네. 외모도 이렇게 출중하고 네. 이런 분이 송금주 의원에게 도전을 했다. 네. 어? 그러면 송금주 의원이 그래 편하게 그래 우리 그 페어 플레이 하자. 이렇게 페어 가야 플레이는 뭐 쌍둥이 플레이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참고로. 여러 가지 예컨대 이제 자기 그 가정의 대소사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얽히고 네. 설키면서 그런데도 정치라는 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컨대 제가 아까 저한테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친 김문수 계열이라고 그러지만 김문수 지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자기 그 비서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절대 곁을 안 줘요. 그래서 조금만- 차갑다는 비판이 조금만 뭐 있더라고요. 그 구설수가 나오면은 바로 잘라버려요. 대신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주변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분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신이 입지를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을 잘못하든가 뭐 경쟁 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가 어렸을 때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잡혀 들어가진 않지. 왜?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정치라는 게 그런 그 이 상당히 이게 우리 차 단순하지 의원님이 않은 문제도 그 있어요. 잠시 이제 여의도에서 비껴나가신 지가 좀 되셨는데 또 우리 70년대생 우리 송금주 의원님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조금 아직은 드라마에서 보던 이제 야사로만 듣던 얘기고요. 사실 이제 대의만으로도 승부를 해도 국민이 호응해주고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시작된 건 맞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네. 유감스러운 거는 다 지금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그 개인 간의 인간관계, 사람 관리 이런 쪽으로 환원시켜서 자꾸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장사미사들 술자리에서나 그런 거를 이야기할 일이지 심지어는 언론이나 이런 공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그게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몰아가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아니, 소수의 마초적 생각을 남성들이 하죠. 그런 걸 좀 즐기고 소비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뭐 별걸 손대기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걸 관점에서. 이걸 젊은 의인이 정치는 또 배신이니 마치 조폭 집단의 언어로 이걸 치환해서 이 상황을 오.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확한 유감스러워요. 지적이세요. 예. 오. 그 근데 국민들은 되게 저 이상하게 차명진 보여요. 의원이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정치학과 박사과정까지. 박사 그리고 과정까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하고 종교하고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이 벗어난 어떤 그 대의를 갖고 논문 쓰는 하는 건데 그래요. 정치인이잖아요. 그 과정에 네. 인간의 오욕칠정이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좀 좋아. 정도원 의원도 지금 정도원 의원도 있잖아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저는 이런 생각돼요. 정도원 의원이 사실이죠. 아까도 뭐 MB가 정도원 의원을 배신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정도원은 SD 아시죠? SD하고 파워 스트럭을 SD는 뭐예요? 이상덕씨. 알면 초기에 청취자들이 권력 초기에 이상득하고 정두원하고 이재호 셋이서 3자가 트라이앵글로 권력 투쟁을 해요. 내부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인수위원회 시절이죠. 예, 거기서 정두원이 밀려나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럼 과연 그러면 지금 정두원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있잖아요. MB가 잘했어야지. 내지는 말이야. MB는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관리를 잘못했어요. 이분들도 있잖아요. 전면적인 그런 진리가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의를 지켜야 하나 사람이 대의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예. 어쨌든 저희는 현안 정치 토크하러 왔는데 너무 심오해지고 있어요. 비정치회담 같기도 하고. 상하게 예. 수준으로. 예, 진행자님.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차명진 의원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야사와 잡사했는하고 그리고 대용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용문고등학교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지금 사무총장 하는 우상호. 아니 사무총장 국회에 김규홍이 거기. 김교웅하고 동기동창이고요. 네. 우상호 임종석의 선배예요. 예, 제 후배들입니다. 예, 용문고등학교. 근데 제가 거기서 뿌리가 있습니다. 현역 잘 나가는 3명 이외에 조금 좀 밀려나 있으니까 좀 감정적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어요. MB 어떻게 보셨어요, 진수 의원님? 정치 보복이다.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또 그렇게 보는 게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또 몇 년 후에 또 악순환의 어떤 그렇게 빠지면 어떻겠나 걱정이 돼서 수사는 드러났으니까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냥 대승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전체 국민들 또 국익 또 우리나라가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기는 그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재호인데 이재호 아니요 의원한테 얘기 좀 하시죠. 그런 그랬어요. 생각을 하던 그 즈음에 노 대통령 그 비극적인 그 당시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서 뭐 하여튼 그 기억이 갑자기 오늘 나는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검찰을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문제 끄집어낸 거에 대해서 격하게 저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뭐 분노했다라고 한 표현을 검찰은 그렇게 가볍게 흘려듣지를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집권 세력이나 화가 나더라도 좀 쿨하게 이렇게 하고 그 수사를 좀 조용하게 진행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 집권 세력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 화는 나겠지만
그런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쿨하게 검찰 수사를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해서 뭐 저게 법적으로 위법한 게 있으면 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참고로 제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여당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예, 저는 많이 방귀를 듣고 잘안 갑니다. 줘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이던 시절부터 또 후보자이던 두 번의 후보자 과정에서도 가장 지지자들이 갑갑했던 표현이 너무 정제된 표현만 쓰시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섣불리 어떤 단어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서 휘감는 그런 카리스마,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말하면 그런 술수는 쓰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정도의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미 있네요. 지지자 그리고 또 저희 정당인 우리 정당 내부 목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온도를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요것과 구별해서 말씀드리건데 MB의 성명 어떻게 받느냐.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변명이자 최악의 변명을 한 거라고 봐요. 최선의 변명이라고 한 거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거. 제가 변호사였지만 법정에서 유죄받는 피의자 피고인들도 본인은 결백하다는 얘기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응당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변명이라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스스로 그때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진수희 장관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합리적인 생각 저도 많이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 누구도 이런 MB의 혐의와 범죄의 혐의를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 덮는다. 탄핵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드러나는 증거를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드러나는 증거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보복과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치욕을 주는 방식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채다 모르는 내용들을 검찰에서 흘려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그 당시 상황은 분명히 비중의 차이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비양시의 관점이 아니라 양비양시를 하더라도 온도를 재고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이 아니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사안을 무조건 문 대통령의 결심으로 좀 덮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 10년 전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소외를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힘이나 그 결심할 수 있는 주체에 제가 그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또 몇 년 후에 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악순환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 2009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뭐 또 10년 후에 또 이런 상황이 입장이 뒤바뀌어서 되풀이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10년까지 정권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그거 모르죠. 저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 장관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조금 오도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 알겠습니다. 통상 그런 방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던제로 하고 말씀드리긴 두 분 했습니다. 여기 남성 패널들도 있어요. 잠깐 10초만. 남성들도 먹고 살자.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수준으로 봤을 때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자는 얘기도 진짜 아닙니다. 네. 자, 송영주 의원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말할 게 없네요. 추석 전남도 이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국민의당 기본적으로 입장은 뭐였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증거들에 대해서는 문물총장의 입장이 옳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치적인 시도를 하신 거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시도를 하셨고 그 부분 정치적 시도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지만 결국 마지막에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던지면서 정치 보복은 하지 말아달라.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기침을 하시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기침을 하시면서. 네. 전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오늘 그 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뭐 분노 이런 발언들이 아마 그런 대결 국면으로 나가긴 했을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명박 전 정권의 이제 입장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좀 독립적으로
엄정하고 또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빨리 종결지어야 될 사건으로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가 되는 것이냐. 어쨌든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정기관들이 위치에서. 예. 엄격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에 검찰이 좀 기울 것 같다라고 진수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검찰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권 때도 예. 검찰에 대한 개입이 다른 정권에 비해서 최소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그때 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오, 그러셨구나. 은근히 깔때기를 한번 팍 아니다. 그래서 이번 손의원님. 네. 광고 듣고 넘어.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최고위원, 전 의원, 전직 전문. 고마해라. 말 묻었다. 말 묻었다. 자, 정치보복 아까 하던 말씀 마무리 지시고 차명진 의원 말씀하시고. 네, 검찰에서 청와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고 그 결과물들을 국민한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이제 다 받아들이고. 예, 그래야죠. 이제 더 이상 사법기관이나 검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판사 몇 년 하셨어요? 9년 했습니다. 9년이요? 오래 하셨네. 일찍 고시에 패스하셨네. 아닌데 저도 몇 개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차명진 의원님. 정치보복. 예,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정패 청산이면서 동시에 정치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날의 칼을 다 그럼 갖고 있다. 정치인이 어떤 정치 행위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의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소의적인 목적이 함께 항상 이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내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과 동시에 나의 경쟁자 누구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어떤 아니면 나의 뭐 어떤 그 측근 누구를 또 이렇게 기용한다든가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그 목표를 계속 하는 것 대의는 분명히 있고 이 대의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관점에서 볼 때 절대 포기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게 이 적폐청산밖에 없어요. 또 원전 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저 평창올림픽 한반도기까지 도대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을 거예요. 뭐 적폐청산은. 그래서 아마 MB를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치보복 이 문제는 뭐 본인이 그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했을 때 당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생각 뭐 그런 것이 MB에 대한 어떤 그 응어리인 것 이런 것이 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끝까지 간다.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안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논쟁하는 것도 참 치졸한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안 해요. 지시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논쟁하는 게 치졸하다. 네, 그렇게 안 해요. 정치는 딱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이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거기다 딱 임명해 놓으면 안 봐도 내가 침대에 가서 잠을 자도 윤석열은 어떻게 움직일 거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냐라고 논쟁을 누가 하는데 그거는 지금 또 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참 두 번 떨어지더니 도인이 된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상처를 받으면은 예. 사람의 속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마다 실패하다 안다. 그러면 청와대가 혹은 민주당이 잘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보면 이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드디어 그 실제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 안 된다라고 제가 딱 봤을 때가 언제냐면 담배값 인상했을 때예요. 담배값 인상하면서 그 50대 있죠. 50대 소위 말하면 이제 중하층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0대들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평창 올림픽에 소위 말하면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을 빼고 북한 선수를 집어넣는다. 그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의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20대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이 아니거든. 거기서부터 금이 갔지요. 또 이 소위 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 비트코인을 소위 말하면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소위 말하면 이 은행이나 국가가 뒤에서 신용을 담보하지 않는 화폐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0대의 경제관념에는 와닿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 누군가가 오히려 더 나라보다 더 나를 신용을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을 20대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히 돈을 빼지 않는 한 그 돈이 계속 돌면 그 신용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경제 법칙인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도 기성세대였던 거야. 이거를 이제 지금도 지금 보니까 많은 지금 현 정부의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쭉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고 그게 이제 20대한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균열이 왔고. 무너지고 있다. 네. 자, 예, 이재용 의원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정책 두 가지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담배값 인상하고는 달리 보아질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책 언급하신 내용, 비트코인 내용과 여자 하키 선수 단일팀 내용은 지지자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기본에 깔린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배값 인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배값 인상은 이제 부자 정책으로 가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늘려간다는 그런 입장이 반영되고 투영되고 향후에도 그런 기재의 정책들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지지자들이 이탈을 해간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설득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사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 정치를 있잖아요. 이렇게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야당할 때는 편해. 하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보면요. 필히 아마추어라는 소리 들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을 당해야 할 아르바이트와 또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소상공인 이게 이해가 대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한쪽 편을 들었다. 사회 갈등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데 단편적으로 아니, 제가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먼저 들어왔어요. 네. 들이대지 마세요. 그 설득을 통해 희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 문제하고 사실 그 동일 평면에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나 비트코인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그 개인의 땀과 희생을 노력을 가지고 쟁취해낸 그 올림픽 출전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그 개개인에 대해서 희생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체제가 나왔을 때 사실 제도권의 그 금융권에 대한 불신에 기해서 이 화폐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에 대해서 젊은 층이 또 제도권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준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투기화가 되니까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정부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청년층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희생을 어떤 대의에 따른 희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두 가지 크랙이 최근에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두 화제인 것 같아서 크랙의 틈을 모든 분들께서 근데 짚고 지금 들어오시는데요. 정책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갖고 들여다봐야 들어가면 될 좀 더 시간이 지금 그 필요한 말이 문제긴 안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거잖아요.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차명진 의원의 분석은 예. 지금까지는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고공행진을 해왔지만
다만 균열이 이게 가기 약간 시작했다. 적신호가 아하. 지금 켜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차 의원이 객관적 하신 분석이 거고 희망사항이에요. 아니요. 객관적 분석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아니 나도 저게 문재인 아니, 정부가 잠깐만. 너무 빨리 기우는 걸 원치 않아. 아니, 잠깐만. 우리 저 자유한국당 아니, 좀 청소 좀 내 얘기 안 해주고 했으면 끝났어. 좋겠어. 안 끝났어요. 솔직히. 담배값 인상하고 비교한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 제가 이야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주 지지층이 50대, 60대였는데 예. 거기서부터 이반하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결국 주 지지층에서 뭔가 이 불만스러운 터지기 시작했다.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분석을 하신 거지 그 정책적인 컨텐츠 갖고 비교하고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뭘 또 밑에 보고 계세요? 아니 준비해 오신 내용 다 하셔도 됩니다. 다 제가 또 경청하고 하고 가겠습니다. 봉도사 그 페이스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내가 할 얘기를 잊어버릴까봐 지금 어차피 이 고공행진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없고 이제 이렇게 이탈자가 생기고 민심이 좀 이반이 될 텐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달리 쳐다볼 데가 없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대안이라고 전혀 생각은 또 그분들이 안 하시죠. 그럴 때 어떤 분이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정말 실망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걸었던 중도에 계신 분들 보수층에서도 예. 그나마 합리적인 걱정하지 마세요. 분들 자유한국당에 참여진 또 있어요. 진보적에서 진보 그 파에서도 예. 좀 그래도 좀 중도에 가까운 온건하신 분들 통합으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그냥. 예. 왜 통합이 그래서 잘안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저는 대한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던 요 타이밍에 바로 그나마 좀 이념적인 지향점이 같은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이제 통합하면서 당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국바당이 바국당이에요. 아니에요. 통합개혁신당 가칭이고요. 네.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정해질 텐데 네.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하나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희망을 될수 있는. 드리면 저는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송금주 의원님은 통합파예요, 반대파예요? 일단 저희는 통합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니, 합당이죠. 합당.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그림을 그려주고 가야 돼요. 아, 네.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아니면 저는- 어정중파예요? 아니, 국민의당이 다 함께 가지 않는 형태의 합당은 그러니까 분열을 야기시키는 합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 유리 깨지고 벽지 찢어지고 책상 부셔지면서 싸울 거 다 싸웠잖아요. 거의 심리적으로는 분당 아닙니다. 상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정중파는 맞죠? 어정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건데. 아니 입장이 근데- 길어지면 어정쩡한 자,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통합을 위한 합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정당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4.13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의사도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다당제를 그러면 선택했으니.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런 합당이 그 대한 세력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제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바른정당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로의 좀 다른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통합 과정이 어떤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의 결합에 더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반대하는 분에 대한 설득 작업이 부족하고 특히 4.13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많은 초선 호남 의원들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설득, 또 호남의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당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자꾸 보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통합 반대파들을 정리해달라. 무슨 자격에서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 합당 과정에서 어떤 허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예. 것에 여지가 희망을 남아있다. 갖고 있고 여지가 남아있다.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예. 제가 바라는 것은 바른정당에 우리 진수 의원님처럼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함께했던 젊은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이 중요한 것이지 유승민 대표라는 하나의 상징성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 하여튼 뭐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줄기차게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통한
대한민국 정치의 그 중도 정당의 탄생 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허. 이런 생각을 해왔고 어허.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저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지금 송금주 의원 얘기하시듯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인데 이 통합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 뭘 하고자 하는 통합이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소위 말하면 중도라는 도대체 뭔가 충분히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그래 예. 없고 그저 이 서로 네가 먼저 나가라, 내가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통합은 찬성하지만 대한 세력으로서 크게는 너무 성찰이나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없고, 분명한 입장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이래요. 한국 정치가 오랜 역사가 이게 양극단이 예. 이제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도 통합 정당이 합치기도 그리고 합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회색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중도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서로 그냥 낙인 찍고 나가 뭐 너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중도에 대한 입장이 있다. 아니 근데요 이게 통합을 위한 통합이라면 예. 막 그 통합 얘기하면서 분열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추구하는 개혁적 가치를 향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칠 텐데 그렇다면 완전히 구태스러운 지역에 그냥 온전해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분들하고는 결별을 하고 가는 통합이어야 그게 생산적인 통합이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이지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탈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통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관련자들이 나오실 때마다 약간 입장들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두 당의 통합은 대안적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중도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그게 이거냐 저거냐 무슨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양극단에 있는 거대 두 당이 점유하고 있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중도적인 부분하고 지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보수에서 개혁적인 보수를 그러니까 추구하는 중간당 되려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보수 세력을 대체할 목표가 있는 건지 이런 장거리의 목표에 따라서 향후의 스탠스는 굉장히 달라질 그러니까 수도 있고 중도- 지금의 판단도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중도적인 같아요.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하고 궁금했어요. 보수에서 좀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고 아하.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하나 한 그러니까 몸이 이거 왜 될 진수희- 수가 없어요? 진수희 네. 최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들도 자기네들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얘기가 막 길어지는 거야. 근데 이분 아니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예, 저는 이분법은 아니라는 바른 거예요. 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중간 정당으로서의 정체감을 못 찾다 보니까 오늘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자명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조국 이제- 의원님 이제 대선 당시에 그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수석 대변인을 했었는데 누가요? 제가 좀 고민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 양 극단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 문재인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그러니까 서로 띄워지는 시소 게임 속에서 중간에 있는 그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물론 앞으로도 중간지대에 있는 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와 중간지대의 결합 단순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이 합당을 안철수와 유승민의 합당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른정당의 그 탄핵을 같이 했던 개혁적인 젊은 의원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그 중도를 지향하는 중도 또 개혁 세력들
그걸 함께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 어떤 보수를 대체하는 대안 세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전망은 저로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내인 단체 돼야 안 돼요. 저는 된다고 믿고 있고요. 현재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 끊임없이 정쟁을 하는 그 얘기는 충분히 그거에 하셨으니까.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당장 그 일상적인 삶의 고통을 느끼고 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지금 이제 물음표를 지금 점점 갖기 시작하는데 예. 그분들의 그 민생과 관련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할 그 자유한국당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저는 그거는 평가가 근데 지난번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지난번에 예산 때 국민의당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점점점 저는 소멸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그때 뭐 두 당이 했고, 합해서 소멸된다.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소멸될 국민의당이 거예요. 예산 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민주당 여당 안 하고 야당 한국당 안 하고 가운데 숫자 이렇게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거든. 근데요, 그게 어제 중도가 아니거든. 어제 근데 통합선언 하고 나서 예. 일제히 모든 당이 비판적인 그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의례적으로라도 그냥 영혼 없는 덕담이라도 한 영혼 없는 덕담이라도. 말이라도 하는데 일제히 그 비판적인 성명을 하는 거 보고 야, 이 당들이 좀 긴장하고 그러는구나. 특히 자유한국당. 아니 저는 제 그런 입장 생각을 물어보면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예. 국민의당 내부로 나온 의견만 인용해봐도 보수 패권 야합 통합 촛불혁명 거부 반역 평화개혁 세력과 대결하려는 반민주적인 시도 이거 국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바른정당 내부에도 마찬가지일 그분들 텐데 있잖아요. 통합 반대하시는 극렬하게 이분들은 예, 그게 내부의 아니 목소리고 저는 그런 함께 생각이 같은 들어서 정치적 이분들은 길을 가던 민주당을 분들의 향해서 목소리죠. 우리 좀 예. 데려가 달라라는 그런 아유, 그분 너무 간절한 모욕적이시겠는데? 호소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렇지 중요한 지점은 맞지 이 뭐. 두 당이 소멸의 길로 가게 된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 건 뭐냐면 극단적 중도주의자예요. 아까 차명진 의원님께서 극중주의자? 극중주의자는 뭐냐면 이쪽에서는 사형제 찬성, 저쪽에서는 사형제 반대하니까 극중주의자는 그걸 반만 죽이자, 절충주의라고 절충주의. 반만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부재하면서 스스로들도 헷갈리신 거죠. 통합 과정에서 지금 햇볕 정책 계승 가지고 얼마나 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저는 보시죠. 손 조금 전망. 보시죠. 앞으로. 예, 예. 그 당에 또 중도파가 있어. 어정쩡파.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를요? 처음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합당하는 아닙니다. 합당하는 절차에서 죄를 충분히 부려셔야 서로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당이 깨지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친합당으로 아니, 또 바뀌었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열하지 않는 합당이 돼야 되는 것이지 분열을 낳는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어려워요. 것이고 서로 그렇게 자, 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딱 2년 됐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판사 9년에 정치권이. 아니, 판사 9년 하고 지금 이제 한참 로펌 무르르 변호사로서 때려요. 한참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항상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2월 4일까지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 2월 4일 전당대회까지. 네네. 전당대회는 치러질 것 같아요? 지금 항목 전당대 이런 거 말고. 분위기상으로는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의 아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23개 지역에서 동시 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견이 많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그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게 부분이 시대 변화에 필요합니다. 맞는 방식 아닌가요? 요새 전당대회 한다고 어느 한 지역에 체육관에 다 몰아넣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게 온라인 전당대회로 하지? 그럼 그게 저기 선관위에서 뭐 허락 안 해준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 전당대회는? 뭐 케이보이팅인가 그걸 네, 그거는 허락을 안 해줘. 애초에 검토하지 말았어야 될 겁니다. 전자인증이라는 것이 이미 그 전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초반에 검토하는 분들 제 관여를 안 해서 근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도 정당의 필요성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절충주의에 불과하다 또는 극중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다양한 대해서 목소리들.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실용주의 얘기 나왔어요. 실용주의자.
그건 실용주의가 아니죠. 네. 아니 어떤 경우는 제가 절충으로 그 보일 하나 수도 저 있지만 조언을 드리면요. 네. 그 이제 좌파 정치 이론가의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어떤 개별 사안에 중도란이 있을 수 없어요. 개별 사안은 예컨대 뭐 안보냐 아니면 뭐 대화냐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가 입장이 있대. 전체를 합쳤을 때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자이크를 합쳤을 때 이게 회색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도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 사람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 정치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지. 힘들잖아요.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중간점. 네. 이런 방금 식으로 말씀하신 건 저도 어디선가 이런 본 적이 식으로 있는 하고 얘기인데요. 있어요. 이런 예.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 아니,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한번 모셔야 될 좀 게. 하셔라. 네네. 이거 아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분명한 건 이래요. 지금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지금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두 개가 합쳐 있다는 거는 본인들만 몰라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기는 호남 기반하고 또 중도적인 색채가 겹쳐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안철수 리더십이 통합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갈라서야 돼요. 그거를 자꾸 미련을 갖고 있어.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갖고 있는지 아세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장은 호남에서 지금 당선을 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안 이게 되지. 유권자들이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거야. 그렇게 마무리하는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간절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7초 남았어요. 예, 7초.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언제나 환영하고 예. 정말 기대하고 지켜봅니다. 그렇게 다만 하세요, 말씀하신 좀 것처럼 제발. 이념에는 중도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끝.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송금주 국민의당 의원님, 차명준 자유한국당 전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네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생. 심지어는 언론이나 이런 공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그게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몰아가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아니, 소수의 마초적 생각을 남성들이 하죠. 그런 걸 좀 즐기고 소비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뭐 별걸 손대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걸 관점에서. 이걸 젊은 의인이 정치는 또 배신이니 마치 조폭 집단의 언어로 이걸 치환해서 이 상황을 오.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유감스러워요. 지적이세요. 예. 오. 그 근데 국민들은 되게 저 차명진 이상하게 의원이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정치학과 박사과정까지. 박사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 과정까지만 정치라는 하시고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하고 종교하고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이 벗어난 어떤 그 대의를 갖고 논문 쓰는 하는 건데 그래요. 정치인이잖아요. 그 과정에 네. 인간의 오욕칠정이 결합돼 있어요. 제 얘기가 어머 좀 좋아. 정도원 의원도 지금 정도원 의원도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돼요. 정도원 의원이 사신이죠. 아까도 뭐 MB가 정도원 의원을 배신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정도원 의원은 SD 아시죠? SD하고 파워스트럭을 SD는 뭐예요? 이상도치. 알면 초기에 권력 초기에 이상득하고 정두원이 하고 이재호 셋이서 3자가 트라이앵글로 권력 투쟁을 해요. 내부 권력 투쟁을. 하다가 거기서 인수위원회 시절이죠. 예, 거기서 정두원이 밀려나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럼 과연 그러면 지금 정두원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있잖아요. MB가 잘했어야지. 내지는 말이야. MB는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관리를 잘못했어요. 이분들도 있잖아요. 전면적인 그런 진리가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의를 지켜야 하나 사람이 대의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예. 어쨌든 저희는 현안 정치 토크하러 왔는데 너무 심오해지고 있어요. 비정치 회담 형이 같기도 하고. 상하게 예. 수준으로. 예, 진행자님.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차명진 의원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야사와 잡사에 능하고 그리고 대용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용문고등학교 공부 유명한 출신이요? 정치인들이 많아요. 지금 사무총장 하는 우상호. 아니 사무총장 국회 김규홍이 거기. 김교웅하고 동기 동창이고요. 네. 우상호 임종석의 선배예요. 예, 제 후배들입니다. 예, 용문고등학교. 근데 저는 거기서 뿌리가 있습니다. 현역 잘 나가는 3명 이외에 조금 좀 밀려나 있으니까 좀 감정적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어요. MB 어떻게 보셨어요, 진수 의원님? 정치 보복이다.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또 그렇게
보는 게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우 이게 또 몇 년 후에 또 악순환의 어떤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반갑습니다. 송금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 재선, 전 장관, 전 최고, 전직 전문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 예,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장관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몇 예. 년? 한 13개월 했고요. 예. 그때 일 많이 했어요. 그때 예. 현역 의원이었죠. 예. 세비도 받고 장관 월급도 아닙니다. 받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어느 게 더 많아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장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쪽 급여 받았습니다. 예. 그건 또 판공비도 있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판공비는 제가 전혀 아니에요. 건드릴 수가 없었고. 예.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아니 장관이 거의 많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판공비 쓸 수 있는 그 법인 카드 우리는 특활비가 배정된 부서가 아니었어요.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아니 친이기 때문에 근데 특하면 아예 원래 판공비 카드를 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이 저는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엄청 투명하게 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잘하셨다 이런 얘기죠. 장관은 잘했는데 아니요, 대통령 잘못했다. 일을 열심히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잠깐 바로 잡을게. 우리 국민들이 장관 뭐 하루만 해도 뭐 연금 받는다 이런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수 의원님이요. 그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요. 기회 아니에요. 오면은 끝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입 다물게요. 인사도 안 하셨네, 차 의원.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 출신 차명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목소리가 중후하세요. 네. 좀 새해에는 좀 무게 있게 나가겠습니다. 몇 번 떨어지셨어요? 2번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만큼 인간이 성숙됩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은 학교 갔다 왔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별로 성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떨어질 기회가 없었잖아.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정말 그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출마 못하기도 많이 못했고. 제가 21살서부터 출마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진수 의원님. 예. 주제 나왔어요. MB 잘 아실 텐데. 예. 제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 어제 그저께 골목 성명이 아니라 콜록 성명 보셨죠? 콜록 성명이라 그래요, 또. 예. 예.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원래 기관지 호흡기가 잘 안 좋아서 평소 때도 기침은 늘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요즘 왜 감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또 감기도 걸리시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고요. 현장 참모들은 좀 울컥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더 가까이서 뵀으니까 뭐 그런가 싶긴 한데 또 그 양반이 또 그렇게 또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싶어요. 예. 아니 이제껏 나약한 모습 못 봤는데 멀리서 보신 또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이 초조하구나. 그래서 나온 그런 느낌이 많이 태도다. 들었죠. 예, 댓글은 그런 이게 느낌이 제일 들었어요. 많이 달리더라고요. 곧 아플 예정. 을 가져요, 사실은.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정치 드라마도 그 소위 말하면 힘이 가지려면 그런 이 주변의 그 관계, 마이크로 폴리틱스 있죠? 이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커다란 대의에 관한 문제는 뭐 사실은 쏘쏘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치 해보면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오히려. 손 의원님 네. 말씀하시고 제가 좀 할게요. 그 대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의가 명확하면 배신의 문제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김희중 전 실장의 발언 중에 딸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딸일 이제,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의의 입장에 서서 그 일정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배신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 아마 송금준이 이제 아마 편하게 정치를 하셔서 그런데 그 정치를 좀 하다 보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의가 아닌 주변에서 소위를 따져야 되는 데이 많이 생겨요. 지금 이제 예컨대 이제 나주에 지역구 계시잖아요. 네. 그 지역구에서 예컨대 송금주 의원하고
예컨대 뭐 경력도 비슷하고 네. 외모도 이렇게 출중하고 네. 이런 분이 송금주 의원에게 도전을 했다. 네. 어? 그러면 송금주 의원이 그래 편하게 그래 우리 그 페어 플레이 하자. 이렇게 페어 가야 플레이는 뭐 쌍둥이 플레이 하자는 이렇게 거야?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참고로. 여러 가지 예컨대 이제 자기 그 가정의 대소사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얽히고 네. 설키면서 아. 그런데도 정치라는 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컨대 제가 아까 저한테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친 김문수 계열이라고 그러지만 김문수 지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자기 그 비서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절대 곁을 안 줘요. 그래서 조금만 차갑다는 네, 조금만 비판이 뭐 있더라고요. 그 구설수가 나오면은 바로 잘라버려요. 대신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주변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분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신이 입지를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을 잘못하든가 뭐 경쟁 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가 어렸을 때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잡혀 들어가진 않지. 왜?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정치라는 게 그런 상당히 이게 우리 차 단순하지 의원님이 않은 문제도 있어요. 잠시 이제 여의도에서 비껴나가신 지가 좀 되셨는데 또 우리 70년대생 우리 송금주 의원님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조금 아직은 드라마에서 보던 이제 야사로만 듣던 얘기고요. 사실 이제 대의만으로도 승부를 해도 국민이 호응해주고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시작된 건 맞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네. 유감스러운 거는 다 지금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그 개인 간의 인간관계, 사람 관리 이런 쪽으로 환원시켜서 자꾸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장사미사들 술자리에서나 그런 거를 이야기할 일이지 했나 걱정이 돼서 수사는 드러났으니까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냥 대승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전체 국민들 또 국익 또 우리나라가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기는 그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재호인데 이재호 아니요 의원한테 얘기 좀 하시죠. 그런 그랬어요. 생각을 하던 그 즈음에 노 대통령 그 비극적인 그 당시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서 뭐 하여튼 그 기억이 갑자기 오늘 나는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검찰을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문제 끄집어낸 거에 대해서 격하게 분노. 저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뭐 분노했다라고 한 표현을 검찰은 그렇게 가볍게 흘려듣지를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집권 세력이나 화가 나더라도 좀 쿨하게 이렇게 하고 그 수사를 좀 조용하게 진행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 집권 세력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 화는 나겠지만 그런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쿨하게 검찰 수사를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해서 뭐 저게 법적으로 위법한 게 있으면 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참고로 제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여당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예, 저는 많이 방귀를 듣고 잘안 갑니다. 줘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이던 시절부터 또 후보자이던 두 번의 후보자 과정에서도 가장 지지자들이 가깝했던 표현이 너무 정제된 표현만 쓰시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섣불리 어떤 단어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서 휘감는 그런 카리스마,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말하면 그런 술수는 쓰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정도의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미 있네요. 지지자 그리고 또 저희 정당인 우리 정당 내부 목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온도를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요것과 구별해서 말씀드리건데 MB의 성명 어떻게 봤느냐.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변명이자 최악의 변명을 한 거라고 봐요. 최선의 변명이라고 한 거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거. 제가 변호사였지만 법정에서 유죄받는 피의자 피고인들도 본인은 결백하다는 얘기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응당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변명이라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스스로
그때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진수희 장관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합리적인 생각 저도 많이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 누구도 이런 MB의 혐의와 범죄의 혐의를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 덮는다. 탄핵감입니다. 아, 잠깐. 대한민국에는 오해.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참- 대령이시다. 아니 뭐 아주 평상심이기야 하겠어요. 그럼요. 그 아래 자기 돕던 그 참모들이 다 줄줄이 이제 구속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상심일 수는 없겠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구속될 분들이 구속될 때는 초조하지 않으시다가 김희중 부속실장이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초조해지신다 이런 얘기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김희중 그 제1부속실장 보면서 충격은 좀 받으셨고. 과거에 98년도에 그 수행비서인가 하다가 감옥 간 분 있잖아요. 그 MB 저기 네, 국회의원 의원 시절에. 의원 시절에 그래갖고 그 선거 자금 예, 예. 그거 내부 고발하고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됐잖아요. 예, 예. 그분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도 그때 이제 누구 얘기 맞는지 모르지만 선거 때 쓴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돈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고 결국 1, 2천만 원인가 쓴 걸 안 주더라. 그래갖고 그분이 고발한 게 뭐였었냐면 불법으로 또 다른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이렇게 해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MB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그 과거에 가장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또 사람의 좀 문제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입장을 바꿔서 소위 말하면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어디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참모나 동지들하고 공범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진영을 떠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해요. 최근에 정두원 의원님이 방송 나와서 예전에 그래도 MB 곁에 계셨던 분이 뭐 왜 이렇게 배신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느냐 했더니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MB가 한 거다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저는 명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MB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분들보다 그런 직원이 저는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배신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예 그냥 네, 배신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대중 정치를 하고 도덕 군자 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쭉 정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네. 오히려 더 스펙타클하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대의에 충실하느냐 누가 대의를 거머쥐느냐 이거가 아니라요. 누가 자기 주변 관계를 관리 잘하고 잘하느냐. 주변에서 누가 힘을 얻어내느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